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대진표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4강 후보들이 확정이 됐고 오늘은 토론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세 분에게 드릴 질문은 바로 이거인데요. 대진표가 확정되는데 주목할 토론은 누구인가? 어느 토론인가? 이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제가 먼저 토론이 4번이나 있기 때문에 누가 맞붙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채널A에서 이틀간 열리는 토론이고요. 맞수 토론으로 한 후보가 지명한 사람과 1대1로 토론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1차전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지명했고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면서 이틀째 날에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차례대로 좀 여쭤볼까요? 박상수 대변인 보시기에는 저 4가지 페어 가운데 뭐가 제일 흥미로울 것 같으세요? 김문수, 한동훈 다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김문수, 네.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왜냐하면 아직 안 붙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직 안 붙었어요. 조가 달랐었기 때문에. 네, 조가 달랐기 때문에 아직 안 붙은 그 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김문수, 한동훈이 뭐 첫 번째기도 하고 첫 번째에서 제일 흥행 카드가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분 좀 친하다고 그러시던데 국무위원을 같이 오래 하셔가지고. 뭐 하셨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에 대립각이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토론의 장소에 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금증이 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 안 했으면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명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먼저 이 내일 거 1차에서 지명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 후보를 또 선택을 하신 거군요, 한동훈 후보가.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오기 직전에 캠프에서 한동훈 후보랑 같이 지금 있다가 온 건데 어쩌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명씩 지명하는 게 괜찮았죠. 그러길래 저도 한 명씩 지명해야지. 연달아 2번 지명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4차에서 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한 게 약간 좀 독특했죠. 독특했다. 예. 이거는 홍캠이 나오셔야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 모레는 그냥 한동훈과 홍준표의 날이 돼버렸잖아요. 네, 두 사람만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설주환 변호사 보시기에는 1, 2, 3차 중에 뭐가 흥미로울까요? 저도 1차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유는 조금 달랐던 게 뭐 기존에 어떤 토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기존에 어떤 최대 결승을 가게 되면 저는 홍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제 전망이 바뀌고 있어서 저는 김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1차가 미리 보는 약간 결선 토론 같이? 토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김문수, 한동훈 이 토론에서 아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주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당내 특히나 이제 2차 경선의 결정 방식은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의 어떤 생각이 많이 투영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당 내에서 어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뭐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김문수 후보 뒤에는 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형체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는 어떤 지지자들이 어떤 이 한동훈과 김문수 후보 간의 어떤 그 토론을 보면서 조금은 알아가는 단계가 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김한으로 했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홍한을 꼽았습니다. 홍의 어쨌든 3, 4차 다 네, 뭐 포함이 사실 되겠네요. 서로가 예. 서로를 맞지명한 것 자체가 좀 구도가 확 서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같은 날 이렇게 둘 다 하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조금 분산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좀 장기간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두 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한도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좀 정치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입장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소위 저희가 분류하는 뭐 찬탄 반탄으로 봤을 때도 좀 가장 명확하게 이 서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입장의 격차를 어떻게 좁혀나가는지를 보는 게 관건일 것 같고 약간 홍준표 후보와의 그런 대결 구도에서는 사실 지난 일요일 경선에서도 둘이 좀 크게 맞붙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내용상 뭐 질문 자체는 한 30초
안에 끝났지만 전체 언론 트래픽으로 봤을 때는 거의 경선의 80% 이상이 그 얘기만 했던 네.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오늘 나온 방송에서도 그 질문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번에는 좀 그때와 다르게 어떤 식으로 좀 질문이 들어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질문 자체가 좀 유치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좀 대응 방식도 조금 저는 유치했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좀 세련되게 사실 뭐 저 같으면은 벗어서 보여드릴까요? 그냥 그러면서 좀 위트 있게 네.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시리어스하게 그 측근들 사이에 불똥까지 튀게 되면서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그래서 네. 예, 이런 좀 이미 형성된 구도를 좀 어떤 식으로 가름할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4강이 좀 확정되다 보니까 이게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대결에 좀 나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탈락한 후보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뭐 지지 선언을 하는 의원들이 뭐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던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한동훈 후보가 양양자 후보를 만나가지고 네.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셨더라고요. 네, 뭐, 오늘 예. 오전에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에는 또 유정복 시장을 또 유정복 네, 시장도 유정복 만나세요? 시장을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히 뭐 후보가 만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쪽과 이렇게 좀 만나죠.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한 네. 건가요? 근데 그게 네. 그 지자체장은 아, 그게 좀 애매해요. 아, 네, 그런가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후보일 때는 괜찮은데 또 이제 끝난 그게 이후로는 조금 애매한 면이 아,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철우 네. 경북도지사도 중립선언을 하신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아.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자체장은 그게 좀 애매한 면이 아, 있어서 직을 유지하고 있기 약간 때문에. 애매해요. 네, 아,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가 뭐 이렇게 확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예. 좀 애매한 면이 있으니까. 되게 보통 캠프 조심해야죠. 구성원들을 보내는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는 하죠. 이미 네. 좀 이철우 지사 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문수 캠프인가요?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또 친윤계 의원들 상당수는 홍준표 캠프로 가시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가는 분들도 이렇게 조금 양분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특정 후보 한쪽으로 확 쏠리고 뭐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외부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내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층이 겹치는 것 같은데 네. 그 둘 차이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네,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들어보면 약간 그 당원 내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호감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구도를 뺀 네. 내가 진짜 이 정치인이냐, 홍준표라는 정치인, 김문수라는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가 당내 개개별로 봐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당 대표도 하고 당 대표 대선 후보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떠한 좀 그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느냐 당원들에게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 대표도 하고 했는데 계속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강하신 게 있죠. 그것도 좀, 네. 좀 그렇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인간적으로 약간 좀 뭐 어디가 그릇됐다. 예. 뭐 좀 뭐 부패하다 이런 개념 이미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당을 떠나셔가지고 다른 당 만들고 뭐 이랬던 거는 김문수 후보인데. 근데 네. 그렇죠. 이거 보니까 당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과 그 국민의힘 사이에도 몇 개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주목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정치권에서는 원래 계속 국민의힘이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보면 신상이 아닌데 신상 효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네. 자유통일당 역사를 한번 트래킹을 이번에 했어요.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2020년에 처음에 정광훈 목사랑 김문수 장관이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해요. 같이 만드셨잖아요. 같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 대표로 자유통일당 깃발도 휘둘렀어. 그 사진도 예.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김문수 장관이 우리공화당에 있는 저기 조원진 의원이랑 자유통일당에서 날아와서 둘이 또 합쳐서 무슨 자유공화당인가 뭔가를 또 만들어요. 뭐 당이 많아요. 당을 이렇게 만들어 또. 네.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이제 당 이름이 뭐 국민혁명당에 뭐런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기독자유통일당이 되는데 네. 그 기독자유통일당에 조원진 의원이랑 김문수 장관이 있다가 김문수 장관이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그와 사이에 이은재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이쪽 자유공화당 쪽에 왔다가 예. 나중에 이은재 의원은 또 찢어져서 한국경제당이라는 데를 갑니다. 복잡하네요. 정말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네. 기독자유통일당이 네. 나중에 다시 당명이 해산됐다가 네. 다시 바뀌면서 재창당되면서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창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저는 쭉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결론적으로는 약간 당원들 사이에서는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에 분명히 구분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다 보니 제가 그래서 전망을 바꾸게 된 거거든요. 약간 김과 한의 대결이 될 것이다. 네, 왜냐면 그래서는. 저는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했었었는데 네. 당원 50%가 되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스피킹 파워도 훨씬 더 세고 예. 조금 그런 것들이 뉴스 선점을 많이 하거든요. 이슈 선점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네. 당원들 투표에서 저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네. 최종 결승은 뭐 김한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이게 또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구도를 봤을 때 뭔가 반탄, 찬탄 후보들끼리 맞붙는 구도예요, 다. 그렇게 좀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좀 화두를 던졌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넘어야 이길 수 있다. 국민 앞에 사과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4강 후보들 사이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사실 4명이 다 하는 그 토론도 토론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토요일에. 이제 4명이 하는 토론에서 1차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썼던 전략이 1대3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계엄에 대한 그 입장을 물어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에 그렇죠. 있었던? 일요일에 있던 그 전략을 썼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게 조금 좋아 보였던 게 아닌가. 이번에도 또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본인이 이제 나도, 1대3 구도로 가는데 뭔가 한동훈 후보가 섰던 포지션보다 조금 더 가는 거죠.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네, 더 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감으로써 이렇게 조금 더 가서 1위 본인이 되도록 하는 그 전략을 네.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탄천표를 모으는 후보가 이제 탄찬의 대표로 결선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그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세 후보를 놓고 1대3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쪽에 한동훈 후보보다 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서서 1대3으로 구도를 짜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대국민 사과하자.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것까지. 대국민 사과라는 이제 좀 더 나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예.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는 좀 메시지를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그냥 사과를 하자라고 한 걸 넘어서 그 뒤에 이렇게 후술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과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계엄 찬성했으니까 책임이 있고 나는 반대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단순한 구분짓기와 저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한 이게 좀 계엄을 가지고 구분짓는다는 거는 전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좋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꼭 그게 나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중의를 모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계엄을 옹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 야당 같은 프레이밍 공격을 하게 되면 누가 후보가 된다라 그랬을 때 타겟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요새 그 미디어투기에 제가 소속에 있어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벌써 그 제2모 언론사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계엄 옹호 발언이 쏟아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경선 과정에서 당 전체에 좀 자해를 하는 결과가 될 수가 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저희가 주제를 성역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것이고 뭐 계엄이나 뭐 탄핵 찬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 정도의 그런 입장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당이 대통령을 뽑는 것만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까지가 당의 역할인데 뭐 누구랄 것 없이 결과적으로 탄핵을 당했다라 그러면 당의 구성원들은 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것들에 실망한 당원들을 또 설득할 또 그런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 사과라는 화두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그런 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등이 야당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민주당에서 계속 여당 야당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그 딱 네 글자잖아요. 내란 종식. 그렇죠.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 네, 내란 종식. 그러니까 곰곰이 지금 생각해봤어요. 내란 종식 어떻게 해야 내란 종식이 돼요? 민주당 자기들이 정권 잡아야 내란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이제 적폐청산 시즌 2를 하겠다는 예.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논리 같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내란 종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파면까지 될 좀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 날 다 끝났잖아요. 10일 4일 날 일단은 뭐 형식적인 뭐 이건 끝났다고 봐요. 예. 그 뒤에 비상계엄 옹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상계엄 잘 됐어요 하면 그거 잘못됐지. 당시에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이 아마 국민의힘 제가 물었을 때 잘 됐다고 아무도 안 했죠. 비상계엄을 이건 좀 대통령이 잘못했다. 예. 제 잘못 판단한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사법 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계속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미래를 거머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적폐청산 시즌 2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인 원안에 또 정적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이고, 네. 이 내란 종식이라는 게 내란 종식이라든지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상대방 세력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치가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나요? 저는 참 되게 두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자고 생각하는 건 미래 권력이 뭘 하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국민의힘 지금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너무 여기에 우리가 그 국민의힘 스스로 매몰돼 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계속 거기 둘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바네요. 그거야말로. 그럼요. 당연한 거죠. 지금 예. 민주당은 딱 그걸로 가고 근데 이제 있잖아요. 뭐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옆에 두고 선거를 치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산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정복 시장이 지난 토요일 1차 토론에서 윤보 명태라는 아주 뭐 굉장히 회자된 말이지 않습니까? 네. 윤보 명태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사과하자라는 식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가자는 소리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안철수 후보는 그런 의미의 사과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선명하게 지난 1차 경선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안철수 후보기도 해요. 네. 탈당하라고 대놓고 성명하고 예. 나경원 의원이랑 아주 그냥 스파크가 붙었죠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는 지금 최대한 선명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놓고 선거를 치러야 우리가 그나마 승산이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 불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닌 미미한 불법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안고 선거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당 주자들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안고 선거 치르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판에 끌고 올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윤어게인도 하고 옆에 베이철 김계리 변호사 두고 사진도 찍고 네. 그 계속 한다고요.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유정복 시장이 한 그 말 네. 윤보 명태가 우리 당의 그 대선 후보들의 일종의 그리고 지도부까지 전부 우리 당의 지금 현재 대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유정복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네.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안고 예. 가고 말고의 이분법으로 볼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라도 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 그랬을 때 네 잘못 아니면 내 잘못 이렇게 양분화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과실이라는 것도 각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또 스스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 여당 내에 있었던 이 고위당직이나 당 대표나 뭐 하다못해 이 당적을 갖고 지자체를 이제 지휘를 했던 지자체장들까지도 다 이 당의 구성원들이고 다 이 당의 그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만 오로지 잘못을 했으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집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대통령만 잘못했으니까 손절하면 앞으로 우린 새 살림 차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자체가 탄핵 찬반을 넘어서 이건 의리와 책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또 뭐든지 인위적으로 결별을 했을 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말 단칼에 제명시켰거든요. 정말 기계적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 대선 결과가 좋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보수가 분열되면서 그 표가 분산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40% 초반 득표율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례로 보나 일반론으로 보나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좀 선긋기가 바람직하진 않다.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가 있다. 예. 이제 이 점을 주목을 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네. 지금 국민의힘 스스로가 뭔가 적극적으로 뭐 잘라내고 내려놓고 뭐 아니면 같이 이거 안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 스스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게 더 문제예요. 솔직히 아. 오히려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누가 뭐 윤 대통령 같이 하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메시지를 냈고 스스로 이게 솔직히 더 문제죠.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조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스스로 네. 조금 정부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좀 자중을 해야 된다. 뭐 좀 이런. 지금 그러니까 시기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예. 지금은 오히려 본인의 형사재판에 온전히 조금 더 매진을 하시는 게 예. 맞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 등은 결국 국민의힘에게 이게 불똥이 튀거든요. 예. 이렇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또 보면 국민의힘 주자들이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네. 그냥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예. 오히려 정말 능동적으로 던지시는 분이 윤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더 문제다. 예. 저는 봅니다. 지금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에요. 4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슈인데 오늘 이제 4강에 들어가는 후보들 캠프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측만 빼고 일단은 뭐 홍준표 후보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 측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그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로서의 폭발력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 네,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의 관세 협정에서 예. 얼마나 그 성과를 내주냐에 달려 있다. 네. 사실 그게 이제 거의 뒷바람을 받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지금 적인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관세 협정이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내일 내가 밤에 어찌 있을. 보면 내일 밤에 있을 관세 협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당내 경선에서는 당내에 집중하는 게 맞고 네. 사실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져 본다면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밖에서 이렇게 계속 불을 지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 당내 경쟁자 중에 하나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채널A에서 저 진짜 한참 웃었어요. 방송보다. 네. 뭐 때문에? 김덕수. 김덕수 제가 말했나? 채널A에서 예. 후보 한 명 띄워서 네. 옆에서 후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예. 김문수 후보를 딱 띄워놓고 옆에 김덕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셨죠 그거? 예. 나 정말 보고 너무 방송에서 너무 그랬나? 저 예. 김덕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아니 근데 너무 그랬나? 아니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지금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 상황에서. 근데 박상수 대변인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건 네. 만약에 내일 투플러스 협상이 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음. 결론이 나버린다. 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올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수는 지금 제가 어제 김지호 부실장 네. 옆에 놓고 얘기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저쪽은 지금 포르투갈이에요. 네.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도 있어. 완벽히 짜여진 팀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그때 우리나라 한국 국가대표 지난 월드컵에 예. 지금 그냥 그리고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고 루스타임까지 몰렸죠. 근데 동점골 넣고 이제 역전골 넣으려고 한다면 그냥 지금 타이밍은 이 하프라인 안쪽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달리듯 그냥 달리는 겁니다. 네. 보수 주자들은 그냥 달리는 거고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달리면서. 그런 다음 골은 손흥민이 넣어도 되고 황희찬이 넣어도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달릴 때까지는 그냥 달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바람을 일으키면서.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예. 바람이 네. 한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한풍이 불면 또 부는 거죠. 뭐 이준석이 바람을 일으키면 또 일으키는 거죠. 다 하프라인 안쪽에서 그냥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골대로. 예. 근데 마침 포지션이 거기 잡혀 있으면은 그때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이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센터링은 누가 하던 올리든 골을 넣던 네. 일단 달리는 거죠. 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골을 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다. 아 근데 현재로서 보수 지지자들이나 보수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은 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람을 불어일으킬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서로 간에 험담을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은 네.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달릴 타이밍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그걸로 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저는 바람이 불면 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싸움을 하는 거는 진짜 배부른 소리입니다. 네, 진짜 배부른 골을 소리입니다. 누가 넣든 다 일단 달려가야 된다. 골대를 향해서 뭐 이 좋은 상당히 말씀이셨어요. 좀 열린 공감합니다. 자세네요. 예.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전화 와서 경선을 빨리 끝내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뭔가 빅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국면에서 왜 굳이 꺼낸 걸까요? 아 근데 이 취지가 단일화를 하자라는 건지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건지 예.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다른 의미로 후자 해석이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결승 못 그러니까- 가고 경선 빨리 끝내라는 게 홍준표 후보가 예. 결승을 못 가고 아, 뭐 그런 뭐, 거구나.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선 빨리 끝내세요. 이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교섭의 기본은 나의 가치는 높이고 상대방의 가치는 낮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정치는 더 체급이 높은 후보가 언급을 해주면 해줄수록 상대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이준석 의원을 언급을 하는 거라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준석 예. 후보만 띄워주는 그렇죠. 게 돼요. 만약에 어르고 달래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면 네. 뭐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예. 만약 그런 전략도 저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나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그 의원 측에서는 굳이 국민의힘과 이 좀 물리적으로 결합해야 될 유인이 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번 선거가 정말 보수가 유력한 선거인데 본인의 출마 때문에 지는 판이라고 하면은 네. 뭐 일면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협상에 임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민할 유인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차라리 좀 당의 외연을 대폭 확장을 해서 뭐 내년도 지방선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약진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유인 구조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의원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익이 있지?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빅텐트를 한다라 그러면 가장 화학적 결합이 될 만한 사람부터 그리고 좀 가장 병합했을 때 좀 이게 시너지가 날 만한 사람부터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덕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희랑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덕수 대행은 안 되고 이준석은 된다라고 하는 게 글쎄 저희 당원들은 얼마나 공감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 후보와의 단일화는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가 40%를 얻어야 돼요.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이게 네. 이준석 대표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가 정말 이게 얘기가 불이 붙기 시작한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 45에서 47 사이예요. 네. 그 사이인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20%대다. 국민의힘 후보가. 예. 그럼 합쳐서 뭐예요? 이준석 후보로서 단일화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냥 완주하는 게 도움이 되지 본인은. 그걸 본인 정치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완주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고 오히려 네. 15%를 돌파해서 어떤 대통령 선거 그렇죠. 비용 비용을 보전받고. 보전을 받게 되면 오히려 진짜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하려고 굳이 여기 판에 들어와서 본인이 숟가락 얹었을 때 이게 확실하게 뭔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섰을 때 자기의 주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당 친윤 의원들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한덕수 캠프를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빅텐트를 지금부터 하겠다. 제가 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요새 좀 지금- 가만 계시던데.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빅텐트를 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조막조막한 사람들을 모아놓다고 그게 크게 보질 않아. 그냥 조막조막하게 모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싸그라지는 거라고 보지. 예. 그래서 어제 거짓 지금은 운망이라고까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그쪽에서 얘기를 해 내가 좀 마음이 아팠어. 근데 네.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 지금 이준석 후보한테 구애할 게 아니라고요. 예. 지금은 그냥 하프라인 안쪽에서 그냥 골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 근데 내가 마침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누군지 지금 얘기는 굳이 안 할게요. 내가 마침 골대 앞에 40%가 돼서 서 있어. 그런데 저쪽에 한 10% 정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 네. 센터링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예. 아니, 크로스죠, 요즘은. 크로스. 센터링이 아니라 크로스 올려달라고 하는 나도 거지. 옛날 사람. 아, 옛날 사람이라 센터링이 옛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로스 올려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골을 넣는 건데 지금은 달리는 거라고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냥 지금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그 골대 앞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지금은 그게 필요한 타이밍인데 벌써부터 약한 모습 보여서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저기랑 맞서볼까? 싫어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싫어요. 그런 모습을. 일단 뭐 일강이 우뚝 서고 나서 논의될 그래요. 일이니까요.